이번 시간에 저희가 이게 초중등학교 자녀분들을 둔 부모님들의 금융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강연해 주실 이효석 강사님은 저희 금융업계도 좀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고 또 최근에 12살 경제 놀이터라고 해서 자제분하고 같이 책을 쓴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렵게 섭외를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이효석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사님, 요즘에 이제 보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이제 뭘 가르쳐야 될지 그런 거를 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자녀분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공부지 무슨 돈 얘기냐 이렇게 하기 쉬운데, 무슨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애들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켜도 되는지 이런 것들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소개받은 이효석이라고 하고요. 오늘 1시간 이상 여러분들과 같이 경제 교육, 아이들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이번에 쓴 책이 있잖아요. 요거를 2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좀 드릴 텐데 대답을 잘 해주신 분한테 한 분은 현장에서 제가 사인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12살 경제 놀이터라는 책을 저희 딸이랑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고 12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가족여행 어디 싱가포르로 갔는데, 싱가포르 가가지고 계속 제가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고 그 내용을 이제 이 책에 담았는데요. 책을 쓰면서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게, 이게 저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알 거라고 생각했던 용어들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용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들한테 경제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텐데, 이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정말 어려워요. 저도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쉽게 설명하는 거는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걸 저희 딸한테 설명하려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이제 이해도가 낮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딸한테 돈 이야기를 너무 빨리 해가지고 애가 돈을 밝히는 애가 되면 어떠나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밝히는 아이 그러면은 좀 뭔가 느낌이 좋지 않잖아요. 야, 쟤는 애가 벌써부터 돈을 밝히냐 저렇게?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을 조금만 좀 바꿔서 돈에 밝은 아이 그러면 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밝히는 애가 아니고 돈에 밝은 아이,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아이, 경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아이가 되면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을 썼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고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나, 이걸 교육을 왜 시켜야 되고 뭘 알려줘야 되나, 사실 나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수업을 듣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2가지가 집약이 되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막상 설명을 하려면 쉽지 않고, 또 선생님들도 그렇더라고요. 남들한테 가르치기는 좀 쉬운데 자제분한테 얘기만 하면 또 그것도 모르느냐 아주 화부터 나시고 하는데, 오늘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네. 자제분들한테 부모님들이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그거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리 이런 거를 따지고 할 때 워렌 버핏을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워렌 버핏의 복리 이야기 이런 거 한번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네, 혹시 워렌 버핏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요? 워렌 버핏 나 처음 들어봤다. 안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순위로 이제 10등 안에 항상 들어가시는 분이죠. 실제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보신 분은 없으신가요? 제가 작년에 보고 왔어요. 작년 5월 달에 오마라는 작은 도시에서 워렌 버핏이 행사를 합니다. 매년.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아놓고 행사를 해요. 저는 실제로 참석하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여기는 지금 한 100분 좀 안 되는 분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그래도 제가 저의
눈을 보고 제가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걸 보면 저도 긴장이 좀 되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들으러 오셨구나 그러면서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 행사에는 6만 명이 옵니다. 많이 올 때는 10만 명이 와요. 그거 정말 그 대강당에 모여가지고 장관을 연출해요, 정말로. 그러면서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사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60년째 같은 집에서 매일매일 똑같은 길을 출근하시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한 말 중에 이제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제가 알기로 주식 투자를 12살 정도 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6년만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떠신가요? 야, 12살도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6년을 또 빨리, 야, 이 완전 욕심쟁이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왜 이 할아버지가 한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복리라는 개념을 아시죠? 복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리 그러면요. 이자만 받고 계속 늘어나는 거고 예를 들어서 10% 이자다. 그게 단리다. 그러면 10% 이자가 10년 동안 되면은 2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를 복리로 계산하게 되면은 이자에 이자가 붙고 계속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돼. 2배 정도 그러니까 원금이 2배가 됐어요. 뭐 1년 만에 2배가 됐다고 치죠. 근데 2배가 10번 되면 몇 배가 되는지 아세요? 2배가 10번 되면 2의 10승이잖아요. 2배가 10번 되면 2배가 되면 2의 10승이 되니까 원금을 빼지 않고 그 이자에 이자가 계속 붙으니까요. 1024배가 됩니다. 10배가 아니고요. 1000배예요. 이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단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자를 빼고 원금만 계속 있으니까 매번 2배가 나긴 하지만 그냥 정말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더라도.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이 복리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단리 개념은 이렇게 되고요. 직선이 되고요. 복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자산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되는 건 안 좋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이렇게 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시죠. 근데 이거의 특징이 뭐죠? 이 그림의 특징은 첫 번째, 여기서는 천천히예요. 여기서는 천천히. 두 번째, 여기서는 빠르긴데 이 빠른 정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거예요. 매우 가파르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지금 또 돈을 많이 벌고 계시지만 최근 5년 동안 번 돈이 과거에 번 돈보다 많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6년만 빨리 할 걸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이 그림을요. 6년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끝에서? 이게 여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빨리 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워렌 버핏이 그냥 욕심쟁이여서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시작한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는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복리라는 것의 수익률 그리고 그 자산이 성장하는 과정을 복리에 넣는 것을 언제부터 하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이건 너무 명백하게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해야 이 후반에 이 흐름을 내 걸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어렸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것도 좋고 그래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들이 있죠. 집에 뭐 집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차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있잖아요. 자산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집에 가면 다 있죠. 뭐 피아노가 있기도 하고 뭐 TV도 있고 가지고 있는 자산들 그리고 뭐 예금도 있고 뭣도 있고 그 자산은 언제 사신 거예요? TV는 2년 전에 샀고, 뭐 냉장고는 3년 전에 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은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했던 선택들의 합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년 전, 3년 전, 아니 10년 전, 아니 20년 전에 내가 했던 선택이 모여서, 하다못해 내가 이 학과를 갈까 저 학과를 갈까 라는 그 선택들이 모인 결과물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이때부터 좋은 선택을 하는 아이로, 이게 경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이로 빨리 교육을 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어렸을 때는 이거 지우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볼펜이 이게 이쁜데가 저가 예쁜가, 이런 거 정도는 자꾸 뭐 잘해도 되지만 실수해도 괜찮은 작은 선택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하는 선택은 너무 큰 선택이에요. 집을 살까 말까, 내년에 살까, 아니면 주식을 살까 말까,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기에는 너무 좀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자꾸 선택을 하게 만들고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은 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워렌 버핏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6년만 먼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조기에 일찍 시작하는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들어가 보시죠. 이사님의 이제 책 쓴 게 이제 제목이 12살 경제 놀이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로다가 그 돈의 원리 있잖아요. 이 부분 한번 파고 들어가 보고 싶은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그 어린애 입장이 아닌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 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가장 기본적으로 좋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우선은 제가 거래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괜찮나요? 네. 하다가 경제를 쪼개면 뭐가 나올까, 이 고민을 한번 해봤더니 그게 거래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떤 거래를 하고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샀다. 그러면 커피를 받고 돈을 지불하는 이런 거래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 거래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선택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요. 거래라는 걸 제가 어떻게 정의할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거래라는 것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볼게요. 가치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이 같은 가격에서 만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라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가치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주식을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가 7만 원이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싸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다르죠. 이 회사가 가지고,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같은 가격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이 있어야지만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 둘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나도 이거 싸다고 생각하고 너도 이거 싸다고 생각해. 그럴 때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생각이라는 게 엄청 필요하고요. 그것이 갖는 가치가 다르다는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가격에서 만난다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가치라는 거를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 네. 아이가 좋아하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한 단어로 설명하면 뭘까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 네. 네? 또 값어치.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음의 크기. 네? 마음의 크기. 마음의 크기.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의 크기. 야, 이게 또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네. 네. 본인이 가졌을 때 행복한 거. 행복함.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다 좋은 말씀이신데 또 네. 그 사과나무를 심는다라는 의미로 설명해 줄 수 있게 좀 네. 사과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네네. 한번 잘 설명해 주시고요. 네. 모두가 이제 틀린 답은 아닌데, 제가 생각한 그 단어는 만족감이었어요. 만족감. 뿌듯함? 뭐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주관적이에요.
그죠? 내가 이거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 가치 있다고 느껴. 이건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럼 제가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가치를 잴 수 있습니까? 가치를 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를 재듯이, 키를 재듯이, 아이들이 키를 재듯이 가치를 잴 수 있나요? 어떻게요? 아, 마음의 크기를. 마음이 어디 보이지를 않는데 어떻게 셀까요, 이거를? 네. 아, 예. 그쵸. 아이가, 뭔가 이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들여다 봐가지고 뭐 재고 싶은데 그 자극도 없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진짜 어렵죠.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돈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울 때 돈은 어떤 할 때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돈은요, 가치의 척도예요. 이해되세요? 척도라는 게 뭐죠? 매저, 재는 거잖아요. 또 돈은 뭐냐면요, 가치를 재는 척도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가졌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이만큼 커요. 근데 그거 얼만큼 커? 한 100만 원 정도만큼? 50만 원 정도만큼? 1000원만큼? 이렇게 가치를 재는 척도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개념을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저와 함께 고민했던 그 가치라는 것, 그리고 이 매우 주관적인 것을 재는 것, 그게 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진 값을 우리는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우리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네가 느끼는 만족감이 이만큼이야. 근데 네가 그거를 한번 돈으로 바꾼다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볼래? 이게 뭐냐면 전문 용어로는 밸류에이션이에요.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가치를 재는 거예요. 뭘로요? 돈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개념, 가치라는 개념을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저희 딸하고 이제 맨날 하는 얘기인데, 아빠, 내가 지금 유튜브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만족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돼. 라든지, 아니면, 여름에 이제 뭐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1000원을 능가할 것 같아. 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얻었을 때 그 보상이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돈으로 평가해 보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돈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은, 교환을 쉽게 해주죠. 돈이 없다면 교환이 어려웠을 텐데 교환을 쉽게 해주는 거. 그리고 가치를 저장해 줍니다. 돈이라는 곳에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계속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설명드렸던 가치의 척도라는 개념이에요. 이 가치의 척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양적 완화라든지 또는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양반 하시는 말씀이 경제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때까지 경제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또 하다 보면은 금리라든지 환율 이런 거를 애들한테 설명하기 쉽지는 않은데, 이런 거를 애들한테 할 때 경제 교과서에 집어넣는다? 이건 조금 너무 나간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사실 파월 의장이 어저께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제가 스토커처럼 매일 따라다니면서 봐요. 이 양반이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왜냐면 그 사람이 한마디 할 때마다 뭐 주식도 오르고 금리도 어떻게 되고 막 이러니까, 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뭐 새벽 3시에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항상 제가 이제 봐요. 따라다니면서. 얼마 전에도 행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분이 또 뭐라고 하려나, 금리를 올린다고 하려나, 뭐 내린다고 하려나,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경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 그러면은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경제 교과서가 좀 너무 잘못돼 있다. 지금 경제 교과서를 다 배워봤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연준이 뭘 하고 있는지를 교과서에는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때는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 뭐 경기가 좋다는 건가? 뭐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도 중요하지만 양적 완화라는 걸 해요. 양적 완화라는 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들어보신 분. 양적 완화가 뭔지 들어보셨다. 그럼 못 들어보신 분도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자, 양적 완화라는 것을 아이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네. 어떻게 설명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파월이 이거를 경제 교과서에 넣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얼마 전에 무슨 얘기인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얘기하다가 왜 이야기가 나왔는지 또 뒤에 설명드릴게요. 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바로 나왔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저희 딸하고 부루마블을 하는 걸 재밌어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합니다. 부루마블 아이들이랑 부루마블은 게임은 다 해보셨죠? 무슨 게임인지는 아시죠? 하다 보면 이제 그 돈이 다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자, 그럼 돈이 다 떨어지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만하자. 네가 이겼다. 아니면 더 할까? 근데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죠? 저희 딸이 이겼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은행에서 빌려요. 네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제가 만약에 딸에게 줬다면 딸한테 200만 원만 줘. 내가 나중에 갚을게.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빌리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돈들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윤아, 그냥 우리 은행에서 둘이 똑같이 200만 원씩 가질까? 이것도 방법이에요. 그죠? 그럼 괜찮잖아. 200만 원씩 가질까? 이거예요. 요게 양적 완화입니다. 원래는 없어야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그냥 뭐가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부족하니까 그냥 좀 더 가질까?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해도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일어나서 잠깐만 이 그림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연준이라는 곳,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여러분의 집이나 통장, 뭐 예금 이런 것처럼 자산이에요. 근데 연준의 자산이 보니까요, 얘네들이 1914년에 태어났는데, 연준이라는 기관이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질 때까지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연준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근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갑자기 또 저렇게 올라갑니다. 왜 올라간 걸까요? 저 올라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위기가 터졌다고요? 위기가 터져서 저렇게 한 거예요. 맞아, 뭔가 우리 부루마블 게임하다가 둘 다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힌트가 뭐냐면 이때잖아요. 2008년에 뭐가 있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있으니까 뭐가 됐나요? 주식 가격이 빠지고 집값이 빠지고 막 있는 가격 다 빠졌어요. 그죠? 자산의 가격이 다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 가격을 하락을 막으려면, 자산 가격 하락을 막으려면 돈을 풀어야 돼요? 그 돈을 풀면은 어떻게 자산 가격 하락이 막아져요?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네. 네네. 소비가 증가하니까? 네. 제가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집값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그럼 10억이 집값이라는 얘기는 10억으로 살 수 있는 집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집값이 10억이라는 얘기는 집 한 채가 10억이라는 돈이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10억이라는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그냥 올라가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자, 다시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돈이 10억, 그러니까 종이 돈이 10억밖에 없어. 근데 이 10억짜리 종이를 아까 양적 완화, 부루마블 설명했던 것처럼 원래 없던 돈인데 이 돈을 은행에서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둘이 나눠 가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통화의 양이 어떻게 돼요? 돈의 양이 늘어나죠. 그럼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통화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통화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화폐라는 것의 가치가 엄청 떨어져요. 그 화폐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뭐가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풀리면, 그러니까 원래 없던 돈이 그냥 풀리면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걸 경제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좋아서 경제가 좋아서 올라간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건 떨어지면 그냥 올라가는 거다. 그럼 이게 왜 떨어지냐? 돈을 그냥 양적완, 200만 원씩 더 가질까? 300만 원씩 더 가질까? 하는 순간 그냥 그 부동산의 가격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래서 이걸 한번 써먹은 거예요.
미국이 한번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이 늘어났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돈을 아무렇게나 찍을 수 없으니까 미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이 돈으로 뭘 사냐면요. 미국 국채를 삽니다. 자, 이제 국채라는 말 딱 들었는데 또 머리가 아파요. 국채라는 게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나 국채 처음 들어봤다. 처음 들어봤다는 없어요? 들어는 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또 국채를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큰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오늘 만나고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제가 약속을 받습니다. 1,000만 원을 1년 있다가 꼭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받고 종이에다가 그 대신에 1,000만 원 주셨으니까 감사한다는 의미로 이자도 한 5%는 주겠습니다 라고 써있는 종이를 줘요. 그 종이를 뭐라고 하냐면요,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채권이 만약에 저분이 나라라면 국채가 되는 거고요, 회사라면 회사채가 되는 거예요. 그 채권이 종이에요. 그냥 종이. 그 종이에다가 얼마 받을 거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언제 받을 거라고. 근데 그 종이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쌓인 거예요. 높이 쌓이는 거예요. 받을 돈이, 그러니까 연준이라는 중앙은행이 미국 정부한테 받을 돈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에도 한 번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또 했거든요. 그 규모가 얼마냐면 3.5조였어요. 3.5조.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코로나 당시였죠. 코로나 당시에는 얼마나 풀렸는지 아세요? 한 4조 원 정도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1914년 동안, 1914년 이후로 거의 한 100년 이상 이렇게 진행돼서 올라왔던 것만큼이 불과 3개월 만에 늘어나 버렸어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그때 기억해 보시면 다른 자산들의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근데 저 이유예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미국의 자산은 이렇게, 미국 중앙은행의 자산은 이렇게 됐고 중국 중앙은행의 자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유럽의 중앙은행의 자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일본의 중앙은행 자산은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저기 내려가네. 저기 내려가네요. 저기 내려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제가 연준을 할게요. 여러분이 미국 정부라고 합시다. 써준 게 있어요. 종이가 있어요. 다음 달에 주기로 한 돈이 있어. 전에는 그 돈 있어도 그냥 돈을 더 빌려줬었는데 그게 아니고 돈 만기가 됐으니까 돈 갚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미국 정부한테 돈 내놓으세요. 그래 내놓으면 저게 이제 받을 돈이 줄어드니까 저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저게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의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거고, 줄어들게 되면 자산의 가격은 그냥 좀 빠진다는 거예요. 오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자,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돈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 얘기 또 나왔어요. 양쪽 하나라는 개념이.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고 싶은 개념은 뭐냐면요, 화폐의 가치가 매우 많이 변하고 있는 시간이다. 우리는 이 시대는 화폐라는 것의 가치가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화폐라는 것의 가치가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급격하게 바뀔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1970년대였습니다. 1971년 8월이었어요. 그때는 71년이면 한 50년 전이죠. 50년 전. 그때 이제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닉슨 대통령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니네들이 지금 달러를 믿고 거래하는 이유가 그 달러 종이 들고 있으면 우리가 금으로 바꿔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나 내일부터 안 바꿔줄래. 이렇게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무슨 얘기냐면요, 이 화폐라는 것이 왜 그러면 미국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미국에 금이 없었어요. 원래는 금이라는 것이 이만큼 있으면 금만큼만 돈을 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이게 또 욕심이 이제 그냥 200만 원씩 더 하자 부루마블 하면서, 아니 한 번 더 하자 계속 하다 보니까 세상에 풀려나간 달러는 이만큼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금은 이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눈치챘겠죠, 사람들이. 프랑스에서도 눈치채고 영국에서도 눈치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야, 금 내놔, 달러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 금 내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베트남 전쟁이 터집니다. 이게 뻔뻔짜 지금 미국에서 지금 돈이 없어요. 더 이상 찍어낼 돈도 없고 돈이 없어.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전부 몰려가가지고 금 내놓으세요 하니까 그때 이제 닉슨 대통령이 안 돼. 더 이상 안 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요. 혹시 작년에 미국 정부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이자가 내야 되는 이자가 있어요. 정부도 빚을 내니까 여러분들도 은행에 이자 내시잖아요. 얼마씩 내시나요? 이자를 한 100만 원 내시는 분이 있다고 해볼까요? 작년에 100만 원이었어. 근데 내년에 갑자기 내야 되는 이자가 300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빌렸길래? 뭐 하려고? 막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내던 이자가 갑자기 3배가 된다고 하면 진짜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정부가요, 작년에, 돈을 빌려서 내는 이자가 0.5조 달러였었거든요. 작년에요. 근데 내년에는요, 1.4조 달러가 될 것 같아요. 감이 오시나요? 1.4조 달러 그러면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GDP가 1.6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GDP가 1.6조 달러인데 이자를 1.4조 달러를 내야 돼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빌렸어요. 빚이 너무 많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금리가 또 올랐어.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자로만. 근데 그 내야 되는 돈의 이게 이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유명하신 분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걱정을 하냐면은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애가 취업도 안 하고 맨날 빚을 내가지고 이자 내려고 또 은행 가서 또 대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니까 이 금융권에 가서 또 빌리고 자꾸 막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죠? 이러다 이제 뭐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러잖아. 이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에이 설마 너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진짜 나와요. 그래서 미국 아까 마치 그 금이 다 떨어져가는 미국인 것처럼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은 이자가 그렇게 많으면 이자를 내기 위해서 빚을 또 내야 되고 빚을 또 내다 보면 이자가 더 늘어나고 이거 미국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릴 건데 지금 달러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화폐의 가치가 급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닉슨이라는 분이 금으로 안 바꿔준다고 얘기할 때 금으로 안 바꿔준다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달러 이거 금이 아니고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 비슷한 얘기를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님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야, 우리 군사력 센 거 알지? 이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적자가 정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돈을 빌리고 부채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올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재정 적자가 또 다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도와주는 것 때문에 엄청 싸워가지고 뭐 정부가 문을 닫네 만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돼요. 또 전쟁이 어디서 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써야 되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의 상황이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달러라는 것이 갖는 가치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돈의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한테 교육해야 되는 거는요. 돈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화폐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나 지금, 그리고 특히나 뭐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화폐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찾아가는 연금 자산교육 안내.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직장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찾아가는 연금 자산관리 집합교육. 일반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금 자산관리 전문가가 해당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강의해 드립니다.